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의 대학이요. 대학입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군과 연관성 때문인데요.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의 AI 투자가요, 우리 돈으로 약 한 133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국의 물량 공세,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들이 만들어가는 중국의 굴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재받은 중국의 시베이 공업대학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 페이텐 2호가 실제 비행 시험에서 자율비행, 추력 조절, 가변 흡입구 작동 등 주요 기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험은 미국의 수출 제재 대상인 중국 시안의 시베이 공업대학이 주도했고, 고성능 엔진 시스템의 성능을 실제 비행 환경에 검증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베이 공업대학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페이텐 2호가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시베이 공업대학과 산시성 항공우주 및 항행추진연구소가 공동 참여했고요. 페이텐 2호는 등유화 과산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 기반 복합 사이클 엔진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실제로 날 수 있는지를 한 건데요. 아주 대성공을 했다는 게 시베이 공업대학의 발표거든요. 이 로켓 기반 복합 사이클 엔진은요, 공기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외부 산소를 흡입하고 공기가 희박한 고도에서는 자체 산화제를 사용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의 장점을 결합해서 무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극초음속 비행체 및 우주 발사체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첨단 엔진을 중국 대학과 그리고 산시성 항공우주국, 일개 성 단위에서도 중국이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미국이 제재를 했다는 건 전 군이나 전 중국의 자원이 모였다는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한 공업대학 수준에, 그리고 중국이 모아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개발되는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시험에서는요, 엔진 작동 모드를 비행 중에 전환하고 추력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가속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비행체가 공기를 받는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초고속 상태에서도 기체가 안전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우주로 날리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극초음속 기술은요, 현존하는 이지스 시스템이나 이런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이번 이스라엘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엇이나 다 갖다 놨는데 텔아비브로 떨어진 미사일들은 뭐였느냐? 바로 이 이란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내려오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이걸 아주 안정적으로 하면서 회피기동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추진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비행시험을 주도한 그 시베이 공업대학은요, 미국 상무부가 군사 최종 사용자로 지정한 제재 대상 기반으로 민간 기술과 장비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이 대학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만큼 군사 개발에 특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요, 이번 시험이 중국이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운용 가능한 극초음속 비행체의 기술력을 보여했음을 보여주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체의 설계, 엔진 운용, 자율비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이번 사례는 중국의 독자 기술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분기점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기술, 그러니까 우주나 무기 기술에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오히려 앞서가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기술 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AI 투자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2025년 AI에 최대 133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AI 분야에 최대 980억 달러, 약 132조 6,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최대 48% 증가한 수치로 중국 정부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자본 지출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건데요. 이 중국의 스케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전망은 중국
중국에서 개사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론한 건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첨단 기술 경제,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 전면전에 나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전체 AI 투자 중에요. 최대 560억 달러, 약 75조 8천억 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역시 240억 달러, 약 32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민간은 AI 모델 개발 및 컴퓨팅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얼마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데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딥시크 모먼트가 있었죠. 딥시크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거기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초대형 AI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따라잡기 위한 거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요, 미국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조금 다른 거죠. 아마도 중국의 기술력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는 좀 딸리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나 이런 기반 시설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따라가자라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이 엔비디아의 칩 수출 금지 같은 걸 하고 있지만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연구원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중국이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요, 반도체는 기술 개발 속도에 달려 있고 지금 당장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건요,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서 미국을 잡겠다는 거고, 미국의 압박에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AI 전략의 양적 확대와 질적 도약이 동시에 맞물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 대 미국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에 다니는 유학생들 5명이요. 홍콩 과기대로 옮겼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5명이 간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중에 어떤 천재가 나와서 이 천재의 기술력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홍콩을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버드에 있는 유학생이라면 어떤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람들일 텐데요. 트럼프 비자 정책이나 이런 데 불만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홍콩 과기대로 장학금을 받고 옮겼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국제 학생 입학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파키스탄과 조지아 그리고 중국 본토 출신의 하버드 대학원생 5명이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 제한을 수락하고 유학지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책의 대외적인 변화가요, 고등교육계도 실질적 인재 이동을 초래하고 있는 건데요. 홍콩 과기대가 하버드 대학원에 있는 과정 수료자 또는 재학생 6명에게 입학 제한을 냈는데 그중 5명이 입학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버드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도 나 하버드 입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들은 모두 홍콩 과기대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고, 홍콩 과기대 측은 미국의 유학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약 200건의 전학 문의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홍콩 과기대가 장학금을 걸고 인재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 한 200여 명이 그럼 나 홍콩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홍콩 과기대는요, 이번 입학 조치와는 별개로 2025와 2026년도에 외국인의 학부 입학 지원자가 약 2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이 외국인의 정원은 약 8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과기대도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망하는 대학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홍콩 과기대에 들어오는 지원자들은요, 독일,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골, UAE,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로 85개국 이상에 걸쳐 있고요. 이렇게 막 지원자가 넘치니까 홍콩도 해외 인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외국인 정원의 상한을요, 기존의 20%에서 4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홍콩 과기대뿐만이 아니라 홍콩대학교, 홍콩 중문대학교 등 홍콩의 주요 대학들은요, 미국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수 인재를 데려오자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또 인재 유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관세 늘 문제죠. 전 세계에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전 세계 여론조사 결과 한국이 트럼프 관세가 자국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9%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죠. 입소스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전 세계 29개국의 성인 22,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정책 응답자의 평균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이 7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 트럼프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로 7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요. 28개국 평균 5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요. 미국은 여기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이 79%로 가장 높았고요. 캐나다가 7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 정책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생존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통상국가로 이 통상이 막히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통상 자체를 때리는 관세 정책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죠. 반면 인도와 아르헨티나는요. 자국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본 국가였다고 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해로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5%에 그쳤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민의 60%는 트럼프의 정책이 자신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이죠. 캐나다는 사실 거의 모든 무역을 미국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 70%가 미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한 의존이 그 정도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내에서도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미국 응답자 중 41%는 트럼프 정책이 자신의 재정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3%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60%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15%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74%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민주당은 1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관세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요. 세계 경제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 재정, 외교 관계에도 해를 끼치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에서 특히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그리고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러시아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사실은 얘기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내년 여름이면 파산한다 이런 게 서방에서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러시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돈은 GDP가 6, 7%밖에 안 되고 그 정도 가지고는 러시아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제재도 거의 다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사실 러시아의 자신감과 서방이 발표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포럼이 열렸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매해 열리는 가장 큰 경제 포럼입니다. 러시아가 여기에서 얻은 게 109조 원의 투자를 계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세계의 눈은 러시아가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의 참 냉정한 모습인데요. 오늘 그 모습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는요. 총 1,060건, 약 6조 3천억 루블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9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사실 109조 원 되는 계약이 우리 바로 하자 이런 건 아니고 MOU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됐을 가능성이었는데 이건 사실 이런 게 열리면 굉장히 체결 가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이란에서의 그 중동 지역의 혼란도 계속되고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109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는 지금 세계의 돈들이 언제 러시아로 들어갈까? 전쟁만 끝나면 바로 러시아에 들어가야지 저기가 엘도라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침체와는 거리가 멀고 안정적 성장 경로에 있다고 강조했고요. 인프라와 에너지,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요 이른바 비우호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적국 혹은 그와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분류한 나라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나라들은 당연하고 한국도 비우호국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우호국도 다들 몰려왔다는 거고, 특히 미국 대표단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인데요. 역시 자본가의 나라, 이 돈이 모든 걸 말하는 미국에서는요, 이제 러시아에 들어갈 타이밍들만 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은요, 1997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고요. 이번엔 분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가치로 성장하자라는 주제로 열렸고 144개국에서 2만 4천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개 세션이 진행했다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2만 4천 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참석하려면 내는 돈이 제일 싼 티켓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요.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만한 돈을 내고도 이게 러시아와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대표단 같은 걸 꾸렸고요. 미국은 아예 미국 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주제로 어떤 뭐 대표단들이 오고 기업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번 포럼에서는요, 총 1060건, 6조 3천억 유블, 약 109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됐고요.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거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몰려갔다는 거죠. 실제로 뭐 이게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 투자 계획이 그대로 집행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작년과 유사한 기업들이 몰려왔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를 희망의 땅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언제든 들어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요 계약으로는요. 러시아 철도가요. 약 4천억 루블, 6조 9,240억 원 규모의 철도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은행과 한 거라서 좀 다른데요. 어찌됐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어떻게든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는 중국 흑룡강성 산하의 기업들하고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이죠. 가즈프롬은 중국 석유 천연공사와 또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지난 18일 개회 연설에서요,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 있고 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성장률 모두가 긍정적 흐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이란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가던 무기조차 이스라엘로 돌렸고요. 방공망 같은 것도 뭐 이스라엘에 갖다 준다고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러시아는 전후 최대 폭격을 계속 며칠째 우크라이나에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퍼붓고 있는데요. 사실 뭐 방공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많이 격추했다고 합니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이건 거 보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약육강식이고 돈은 얼마나 냉정하게 움직이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약간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여전히 그 기준금리가 20%에 달한다는 거는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러시아 철도에서 뭐 6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도 그 20% 금리 때문에 채권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그 티켓을 가지고 2만여 명이 몰려왔다는 거는요. 그만큼 전후 러시아 경제 재건 혹은 러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수출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남는 가스로 데이터 센터나 석탄 산업에 활용할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특히 가스하고 원유인데요. 이런 걸 유럽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데 요즘에 수입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랑 원유 이런 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스로 발전하든지 석탄으로 발전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자라고 하는 구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면요. 천연가스 과잉 생산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이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한 러시아 고위 관련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가스 산업 활용에 제한했고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도 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의 대유럽 수출은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1,800억 입방미터에 달했는데 작년에는요. 320억 입방미터로 급감했습니다. 거의 한 6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거기다가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 파이프라인을 닫아가지고요. 여기 또 추가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가스는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
이 가스 활용처 모석이 진짜 급하다. 우리가 이걸로 가스 화학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우리가 엄청 전력을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가스가 넘쳐나니까 우린 그래? 가스로 돌려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안에서도 반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의 에너지부 차관은 데이터 센터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너무 비용이 든다. 대신 우리는 석탄을 사용해서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석탄도 수출하기 힘드니까 가스나 석탄이나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돌리자라는 건데요. 참 에너지가 남는 나라에 좀 부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돌린 전력을 가지고 비트코인도 만들자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 러시아의 에너지가 얼마나 풍부한지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가자 정세나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걸로 중동 지역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 세계 명품 소비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뭐 중국도 그렇고 디플레이 빠져간다고 하고 우리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명품 소비가 좋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걸프 연안국에서는요. 명품 소비가 6%나 늘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살펴보면요. 중동 지역은요. 이란 이스라엘 휴전 이후 항공로 재개와 관광 회복에 힘입어서 글로벌 명품 소비 둔화를 상쇄하는 핵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이렇게 뭐 지정학적인 문제로 단기 불안정성은 존재하지만 그 명품 브랜드들은요 장기적 성장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권의 오일머니가 계속 명품들을 사줄 거고 그것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걸프만 연안국들의 명품 매출은요 전년 대비 6% 정도의 증가해서 128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이 2%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데요. 고급 패션, 보석, 뷰티 제품이 주요 판매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데레이카 로바토 배드앤컴퍼니 선임 파트너는요. 이렇게 왜 중동 지역이 떠오르고 있느냐에 대해서요. 중동의 부유층도 있지만 러시아와 인도의 부자들이 여기 와서 쇼핑을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UAE는요. 러시아 비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UAE로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뭐 두바이는 사실 돈만 있으면 쇼핑의 천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쇼핑몰들도 있고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 거의 명품 소비가 두바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인도 부유층을 겨냥한 명품 허브로의 기능도 하고 있답니다. 인도 안에서는요.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관세로 치겠다고 뭐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인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관세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요. 높은 관세를 피해서 두바이로 와서 명품을 사가는 거예요. 프라다는요. 올 1분기 중동 매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요. 에르메스도 14%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명품 브랜드들도 계속 여기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죠. 루이비통은요. 두바이 사막에서 자신들 뭐 제품 이런 거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샤넬은 아부다비에서 주얼리 론칭을 기념한 디너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요. 디올, 입생로랑 발렌티노 등도 바레인에 매장을 신설했고 엘리사브는 리야드에서 45주년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거든요. 여행업계에서도요. 현재까지 중동 방문 예약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전면전이라고 할 만큼 물론 2,0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전면전은 어렵습니다만 공중전을 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와중에서도 중동의 여행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충돌이 워낙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명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인도 부자나 러시아 부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경고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FATF 자금세탁 방지기구죠. 저희 뭐 요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 너무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글로벌 금융범죄를 키운다고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장점이 많지만 우리가 코인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금세탁의 문제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부패 방지기구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요.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서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대중적 확산이 금융범죄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기구는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국경을 초월해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인터셉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중간에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의 규제 실패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의 구멍이 뚫리면 여기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나 어떤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돈이 무작위로 뿌려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만든 암호자산 규제 기준을 대체로 준수한다는 나라도 FATF에 가입되어 있는 138개국 중에 40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규제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사례가 북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계속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하잖아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코인을 훔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요, 약 15억 달러,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해가지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절도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중 단 3.8%만이 회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크게 한탕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사기 및 스캔 관련 온체인 불법 활동 규모,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활동 규모가 510억 달러, 약 69조 원에 달한다는 민간 추정치를 인용하면서 가상자산이 단순한 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서 불법 행위에 최적화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스테이블 코인이냐? 당연하죠. 가격 변동성이 낮고, 왜냐하면 달러나 어떤 화폐에 연동돼 있잖아요.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있어서 불법 자금 세탁 및 이동에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히 확산될 경우에는 이런 불균형한 규제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자금 세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멍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로 스테이블 코인이 오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세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이 점점 더 발전하고 코인 문제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 자금 세탁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고, 사실상 말이 휴전이지 거의 끝나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시 촉발될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는 긴장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여기서 최근에 좀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늘 말했잖아요. 우리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 위에는 호르무즈 해협, 밑에는 홍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전쟁이 났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아주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가 나오는 최신 기사를 보니 호르무즈 해협은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혀 변동이 없었고 전쟁 상황인데도요, 오히려 홍해의 물동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선박 통과량이요, 2019년 이후 최저로 낮아졌고요.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전략적 물류 요충지인 밥 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중동 정세 악화로 급감해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그다음에 미국의 이란 공습,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항로가 없어 통과 척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국제통화기금 IMF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해상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포트워치에 따른 건데요. 홍해의 바벨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7일 이동 평균으로 하루 22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간 평균 29척, 전년 같은 기간의 31척과 비교해서요, 크게 감소한 수치죠. 당연히 31척 가던 게 이제 22척 가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건데요. 2019년 데이터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홍해를 지나가던 배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요, 2023년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희망봉을 통한 우회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24일 기준으로 7일 이동 평균은 79척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원유의 한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와 가스의 대부분은 한국, 중국,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한 73%, 우리가 70에서 72%, 그다음에 중국이 한 40몇 %가 되는데요. 사실 절대적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호르무즈 해협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 길로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체 경로가 없어서 24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척수는요, 이동 평균으로 105척으로 그 전주에 105척, 전년 동기 101척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기준이면 사실 전쟁이 거의 휴전으로 해서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도 105척이고 그 주도 105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격화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상선들은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대체 수단도 없습니다. 딴 데서 끌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 포함해서요. 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을 하고 평안해진 것 같지만 글로벌 해상 물류에는 계속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후티 반군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휴전이 됐는데도요. 물리적인 전쟁이 끝난 것일 뿐이고요. 사이버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소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갈등이 해킹전으로 확산되면서요. 금융, 국방, 기술망 등 핵심 인프라에 해커들이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보통 이번에 그 전쟁 날 때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거래소를 해킹하고 뭐 이런 사고가 있어서 해킹에서도 이스라엘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해커들이 공격하는, 그리고 전 세계 해커들은 이스라엘을 더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한 직후 프레데토리 스페로우라고 불리는 친이스라엘 해커 집단이요. 이란의 주요 국영은행인 세파은행을 해킹해서 데이터 삭제와 서비스를 마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서는요.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노비텍스를 공격해서 9천만 달러, 약 1,200원 상당의 자산을 훔치고 파괴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이버 공격은 이스라엘의 실제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한 3일 전부터 급증했고요. 이는 공격 전 정찰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안업체 NS포커스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그런 건데요. 정찰은 해커들이 대상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해 공격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해킹 과정의 핵심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요. 이란 지지 해커들은요.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정부 시스템, 항공우주, 교육기관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대규모 보복성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올해만요 한 1,300건 이상의 해킹 시도를 받았고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해커 활동의 37%가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요, 백신 소프트웨어를 피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복구 시스템을 꺼버리는 등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이 보안업체인 NS포커스는요, 그 지정학적 긴장의 해커 집단을 국가의 비공식 사이버 프록시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해커들이 전위 부대로, 대리인으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기 직전에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 해킹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크라이나의 정부 사이트를 관리해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차단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서버를 다 해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옮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 온라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남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모든 공격이 있기 전에 사이버 공격이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진짜 공격 시작 전 한 3일 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은 어떤 컴퓨터 전문가들의 일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침략 행위 그리고 침공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고 정보 회사다 보니까 제재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이요, 새로운 국가 안보 보고서를 내면서요, 제재를 핵심 안보 수단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제재를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뭐 계속 주장해왔던 거지만 이제 군사력의 대결보다는 어떤 경제적 제재와 사회적으로 이제 동맹들이 그 나라를 왕따를 시키는 방법으로 힘을 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표준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최근 지난달 24일입니다. 이때는 2025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요. 영국은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강압 외교, 중동 아프리카의 분쟁 및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 등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 수단의 하나를 제재로 꼽았다고 합니다. 영국 보고서는요, 여기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재와 수출 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준 사례라고 명시하고요. 당국은 러시아 제재의 목적은 전쟁 지속 수단을 차단하고 주요 수입원 및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이 제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답은
명확합니다. 보고서는 제재 조치는 G7 및 Five Eyes,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동맹들과 국제 파트너의 협력하에 시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면서요. 협력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제재가 점점 더 글로벌화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제재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제재를 지키면 영국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EU에도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제재를 바라보고 각 나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중국이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충돌한 반중 성향의 필리핀 상원의원을 제재했습니다. 이게 큰 실질적인 경제적인 위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7월 1일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반중 입장을 취해온 필리핀 상원의원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톨렌티노 상원의원은요, 자국 해양 영토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단을 차단하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되고 나니까 이 상원의원은요, 이거를 명예의 훈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주권 수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요, 반중 성향의 프란시스 톨렌티노 필리핀 상원의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당연합니다만 홍콩, 마카오에도 입국이 금지됩니다. 톨렌티노 상원의원은요, 지난해 11월 제정된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필리핀 군도 해로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요. 이 법안들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영해와 자원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아예 산호초 섬 같은 건데 콘크리트를 부어서 인공성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톨렌티노가 아니다, 여기는 필리핀의 영해다라고 법적으로 정해버렸으니 중국 눈앞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니까 톨렌티노는요, SNS를 통해서 조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이걸 명예의 훈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만 상호 신뢰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중국 해경이 자국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구단선이라고 그랬죠. 그 남중국해를 자신의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과의 이 갈등도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도 요즘에 가만히 있지 않네요. 러시아도 독일의 다임러 트럭을 제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차량을 공급했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독일 상용차 업체 다임러 트럭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면서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관영 매체는 다임러 트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차량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걸 보면요, 러시아가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똑같습니다. 미국과 똑같은데 러시아의 어떤 사람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임러 트럭은 과거에는요, 러시아 상용차 업체 카마즈와 합작해서 현지에서 트럭을 생산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군용 차량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에도 독일 상용차 업체 만트럭버스 공장에서 차량 방화를 일으킨 배우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란 국가가 어떤 트럭 공장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왜냐, 이 러시아가 했다고 의심되는 이유는 러시아의 선전 매체로 분류되는 텔레그램 채널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채널에서 이게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독일 국방부는 방화로 불탄 차량이 연방국 물자였고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독일에서 약간 변명같이 한 거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독일 연방군으로 보냈다가 그 트럭이 다시 우크라이나로도 전달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독일이 그냥 해명을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방의 압박에 서로 제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소강 상태에 빠진 것 같지만 이렇게 물밑에서는요, 계속 서로 엇갈리며 공격과 치고 빠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인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해킹 피해가 전 세계 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조 8천억, 2조 7천 8백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이 해킹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몇 번 이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 암호화폐 시대가 되고부터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과거의 해킹이나 어떤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털어가지고 돈을 빼내가는 거는요, 또 해커나 이런
개인들이었어요. 혹은 뭐 조직이라도 범죄 조직. 그런데요, 이 코인 세상이 되면서 가장 큰 범죄자가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양성된 해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킹하고 있는, 제일 확실한 게 북한 아닙니까? 오늘 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도둑이 된 세계, 지금 21세기가 그렇게 웃겨졌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때 밀레니엄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아주 희망찬 세계를 꿈꿨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도둑놈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산업은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는요,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요, 올 상반기에만 총 21억 달러, 약 2조 8,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요, 특히 북한과 이스라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해커 그룹이요, 이런 공격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보안에 있어서 구조적 대응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 차원의 해킹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훈련되고 그 국가에서 최고급 인력들이 이 해킹에 동원될 테니까요. 사실 이걸 막아내기도 쉽지 않고 이걸 막으려면 정말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수치는요, 올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건데요. 2022년에 그 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걸 10% 정도 더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전체 피해액에 거의 근접한 규모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해킹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의 약 80% 이상은 시드 문구 탈취나 개인 보안키 유출, 그런 걸 통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느냐? 완전히 해킹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보안키까지 다 해킹한 게 아니고 사용자들을 꼬시거나 사용자들의 어떤 강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도록, 돈을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뭐 기술적 취약점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가해. 예를 들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저 멀리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작해서 사람을 멀리서 심리를 압박하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인질극을 벌이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옮기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류의 해킹은요,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보내도록 하고 돼지도살이라 그러죠. 계속 나를 위해서라면 이걸 보내야 된다, 나를 구하려면 이걸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도 훨씬 크게 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요, 피해액이 가장 큰 사건은요, 지난 2월 북한 해커에 의한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요, 약 15억 달러, 2조 원이 탈취됐습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피해액 전체의 70%에 달하는 규모로 단일 해킹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데요. 참, 북한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해킹을 하는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번에는 올 상반기에 일어난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에 70%를 북한이란 한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요, 친이스라엘 성향 해커그룹 곤제슈케 다란테라는 곳에서요, 이란 최대 거래소인 노비텍스를 해킹해서요, 약 1억 달러, 1,350억 원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15억 달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킹을 통해서 1,000억 원 넘는 돈을 가져온 거죠. TRM 랩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 국가 또는 지정학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분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체계적인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는 특히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서는 다층적 보안 프레임워크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해진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요, 다요소 인증과 인증 단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USB, 외장 하드, 전용 하드웨어 지갑 등 콜드 월렛을 활용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 내부자 위협 탐지와 고도화된 방어 시스템의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의 암호화폐 해킹 양상은요, 기술적 허점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이 결합된 복합 위협 환경의 도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안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와 글로벌 사이버전의 연장선으로서 암호화폐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 투자 대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뿔이 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방글라데시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방글라데시에 화가 나서 방글라데시를 제재해야 한다라고 나섰다는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방글라데시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수확된 밀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유럽연합에 이와 관련된 방글라데시 기업과 당국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글라데시에 여러 차례 외교적 경고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신들을 제재하겠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반출된 곡물이 방글라데시로 수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해당 곡물 수입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크림반도부터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지역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점령지에서 나는 곡물이나 광물을 러시아가 수출하는 걸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원래 우리 땅인데 거기서 사실상 훔쳐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미묘한 게요. 그러면 유럽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땅이라고 유럽도 여전히 인정해주고 있고요. 거기까지가 러시아 땅이라고 유럽이 인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방글라데시 외교부에 4차례 공문을 보내서 15만 톤 이상의 도난 곡물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래 영토에 있던 데 난 곡물이 방글라데시로 운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곡물은 세바스토폴, 케르치, 베르다니스크 등 러시아 점령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러시아 곡물과 섞어서 출처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식량부 관계자는요, 우리는 점령지상 곡물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산이라고 해도 도난한 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나는 모르겠다라는 뜻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수입되는 거는 방글라데시는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입했어 라고 말하면 되고요. 러시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입하는데 항구가 그러고 보니 세바스토폴이나 과거 우크라이나 영토네,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서 곡물 도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외국 화물선을 억류하고 선장을 체포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들의 영토였던 곳에서 생산된 광물이나 자원, 농산물을 누가 가져가는 걸 도난이라고 보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농산물 거래인은요, 곡물의 출처를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곡물은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성분 분석으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온 금이고 다이아몬드다라고 출처를 확인한 거의 불가능하고요. 단순히 이 곡물이 어느 항에 수출됐다는 것만으로 이게 그 항구 주변의 땅에서 나온 곡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속여서 수출하기도 좋은 거고요. 이렇게 점령지에서 나오는 곡물과 러시아산 곡물을 섞어서 보내버리면 어떻게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1980년대 서울에 벙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책이 있다고 해요. 그 책은 이미 공개돼서 출판된 책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중국의 공안이나 아니면 북한의 누구에게라도 이 책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비밀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이미 출판된 책이고 도서관에 다 있는 책이다 라고 하면요. 그런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경우에 무려 16년형을 반역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러시아 페름이라는 지역의 법원이요, 사진작가 그레고리 스크로브초프에게 국가 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와, 징역 16년이면 거의 살인죄에 맞먹는 건데요. 스크보르초프는 과거 공개적으로 판매되던 역사서의 보충 자료를 미국 언론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스크로브초프는요, 과거 공개적으로 판매되던 역사서의 보충 자료를 미국 언론인에게 전달했던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침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보르초프는 2023년 11월, 그러니까 꽤 됐죠.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에 전에 체포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포됐는데요. 체포 이후 수개월 동안 그가 어떤 혐의로 구금됐는지 가족에게조차 통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가 받게 된 혐의는 나중에 국가반역죄로 책 소련의 비밀 벙커라는 책의 부록 자료를 미국 언론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해당 책은 2021년 러시아 역사학자 드미트리 유르코프가 집필한 것으로 소련 시절 벙커 및 비밀 해제된 외부 시설 등을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모두에게 공개된 거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국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광고까지 게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크보르초프는 이 책의 보충 자료로 별도로 판매되는 약 1000쪽 분량의 스캔된 문서를 구입했고요. 인터넷에서 수집한 도표와 사진들과 함께 이걸 미국 언론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스크보르초프는 여기에 대해 나는 단지 이 자료들을 대중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크로브초프가 이렇게 미움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이 스크보르초프는 독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이후 스크보르초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약간 정치적 탄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스크보르초프의 변호인은요, 스크보르초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가기밀 관리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사람이고 책은 서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기밀 누출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이 책에 부록을 그냥 하나 전달했다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라고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쓴 사람은요, 그동안 이 지하 벙커 같은 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국가기밀을 오히려 전국에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진사만 그런데 왜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사진사가 처벌받아야 되느냐라는 게 항변의 요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해버린 러시아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반역죄 기소를 대폭 확대하면서요, 반역죄 기소 사건 중 약 80%가 침공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단체 메모리알은요, 스크보르초프를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며 중대한 법적 위반이 수반된 형사기소의 희생자 목록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요, 오늘 러시아 사회에서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억압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공개된 자료를 공유한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은요, 국제사회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인권 제재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체주의 사회란 거는 자유로워 보여도 이런 일로 들어가면 아예 개인의 자유란 거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 암호화폐나 전 세계 해킹을 한다는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에도 이제 해킹이 단순히 어떤 뛰어난 컴퓨터 조작자들의 그리고 아니면 범죄 조직들의 수단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북한 해커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몰래 숨어 들어가 있을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해커들이 몰래 침투하기에 몰래 회사원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암약하고 있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이요, 암호화폐 기업만 골라서 전문적으로 전 세계 900여 곳에 직원들을 몰래 보내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참 바쁩니다. 러시아에 특수부대도 파견해야 되고 자신들이 기른 해커들은 또 몰래 글로벌 회사들의 직원으로 보내야 되고 북한이 참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잭이란 사람이요, 자신의 분석을 공유한 건데 북한 여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내 9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잭이요, 어떻게 이 북한 해커들을 추적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을 중심으로 최대 920개 일자리에 북한 사람들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는 블록체인상의 급여 이체 내역을 추적한 거거든요. 요것만으로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내의 급여 이체 내역이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블록체인 내의 그 계좌들로
지갑들로 오고 가는 거를 살펴본 결과 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건데 상당히 북한 해커들의 침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계 분석으로 보면요. 북한 IT 인력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올해 최소 1,658만 달러, 약 22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평균 월급이 3,000에서 8,000 달러임을 고려할 때 최소 345명에서 최대 920명이 실제 활동 중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재계 분석에 따르면요, 이 해커들은 단순히 암호화폐로 수입을 벌기 위해 단기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보안 체계를 탐색하고 해킹이나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월급만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이 회사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걸 통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해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최근 이들이 미국 거주를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IP 주소가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찍히거나 신원 확인, 그러니까 KYC라고 하죠. 신원 확인에 실패하거나 GitHub의 사용자명을 빈번히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입사한 뒤에 추가 인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산업에 침투하고 있는 사례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당연히 재택근무고 서로 얼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업무 성과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중근무 이력, 여러 군데서 일한 근무 이력이었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회피 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부 커뮤니케이션 회피하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 다수의 중소형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인재난에 시달리니까요. 싸고 일 잘한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해 놓은 레주메를 보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침투 가능성이, 북한 해커들의 침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요, 근데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해킹 조직이 사실 올해만 해도 한 15억 달러 훔쳤잖아요.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해킹의 거의 70%를 북한 하나가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한 인력들이 그 사기업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스파이죠. 몰래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북한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왕 북한의 암호화폐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의 암호화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을요, 외환보유고처럼 쓰기로 한 나라라고 합니다. 준비금을 마련해두고 하는데 압수한 자산과 그리고 나라에서 직접 채굴을 한다고 해요. 나라에서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한테 허가를 내주고 거의 직접 채굴을 하는데 무려 이 카자흐스탄에 나는 전기의 30%를 거기에 배정을 해서 아주 대규모로 채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한번 살펴보면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요, 지난 6월 30일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암호자산과 국영 코인 채굴을 기반으로 한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국영 언론 카진폼이 보도했는데요. 중앙은행은 해당 준비금이 국제 국부펀드 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아울러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및 합법적 생태계 조성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압수된 범죄 자산과 정부가 통제하는 채굴 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설립을 발표했는데요. 중앙은행의 티무르 슬레이메노프 의장은요,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준비금은 대체 투자에 특화된 국립은행 산하 자회사가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준비금의 재원 마련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디지털 자산과 정부가 직접 허가한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요즘에 범죄 조직들은 늘 코인을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을 덮쳤을 때 압수한 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카자흐스탄은 현재 전력 생산량의 30%를 합법적 채굴에 배정해서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의 수익을 우리가 또 국가의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 보유고로 해서 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준비금을 굴리더라도 이 거래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타나 국제금융센터 내에서만 허용되고 여기는 바이낸스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만 입점돼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카자흐스탄은 무허가 거래소 36곳을 폐쇄하는 등 아주 이게 단속에도 적극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키우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 캐낸 석유와 가스 같은 걸로 발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 5월 크립토시티라는 시범구역을 도입해서요, 암호화폐를 실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개발부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최대의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카자흐스탄처럼 우리가 보면 세계의 중심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단전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러시아 제재에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 거의 러시아 제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히려 제재 해제가 일부가 됐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에도 소극적인 태도가 러시아에 유리한 전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내놓지 않았고요. 심지어 일부 제재는 오히려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제재 효과는 약화되고 있고 중국과 홍콩을 통한 제재 회피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중국과 홍콩에 제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홍콩에 제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자신들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함으로 해서 다른 유럽이나 나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유럽의 의견도 나눠 있지만 물론 유럽은 그 나뉜 가운데도 강경한 나라들이 훨씬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돈줄을 가운데서 맡고 있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유럽이 강경해진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월 평균 170건 이상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임기 말에는 3배 수준으로 확대돼가지고요. 이를 통해 총 6,200건 이상의 개인 기업 선박 항공기를 제재 대상으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새로운 제재를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회사 130개 이상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반도체를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인 HKGST 리미티드라는 곳은 러시아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싱가포르와 중국에 기반을 둔 유사 회사들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요,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를 오히려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직적인 제재 회피가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4월에 푸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보리스 로텐베르크의 아내인 카리나 로텐베르크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조용히 해제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는 푸틴 러시아 재벌의 자산 압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랩토 캡처 태스크포스가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게 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해체되면서 러시아 재벌들이 또 다른 자금 응립과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요, 물론 지난 4월에 상호관세 발표할 때도 러시아를 제외했습니다. 러시아랑 물론 과거 전쟁 전만큼 활발하지도 않지만 2024년에 미국의 러시아산 물품 수입액이 무려 3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전쟁 중에도 러시아산 수입하는 게 이집트나 그리스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상호관세 발표에서 제외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뭔가 꼬투리 잡힌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제 유럽이 러시아 제재의 주도권을 점점 떠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 제재는 미국만큼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로가 달러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나서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크게 나서지 않습니다. 미국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국도 제대로 안 지키고요. 러시아는 더 활기를 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약 11만 명을 국경 지역에 모아놨다고 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무기를 많이 썼다고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무기도 막았고 특히 방공망 무기들을 막아버리니까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빨리 어떤 좀 전투력을 회복한다든지 해서 그런 걸 레버리지로 해서 이 전쟁의 휴전이 가까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의 메르코수르가요, EFTA,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 거의 10년 동안 한 거라는데,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공급망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 그러니까 메르코수르라고 하죠.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연합이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 약 3억 명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됐다는데요. 이번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형태로 10년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EFTA는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EFTA의 국가들은 굉장히 작지만 메르코수르는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이 유럽과 남미의 4개국을 합하면 총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하는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양측의 국내 총생산 총합은요, 4.3조 달러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의 경제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메르코수르는요, 2023년 12월에도 EU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프랑스의 환경 농업 문제와 관련된 반발로 발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요, 최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2006년에도요, EFTA와 이미 FTA를 맺었고요. 현재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메르코수르와는 2009년부터 무역협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EFTA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에는 EU의 모든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은 스스로 중립국이고 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로 EFTA라는 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공급망이 갈리는 와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또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크션 랩이 저희가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방송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과 같이 하는 1대1 컨설팅 그리고 세미나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중소기업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수출입을 전문적으로 10년 이상 미국에서 했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수출 컨설팅, 그 다음에 계약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니까요. 꼭 저희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